거짓말이 진실로 포장된 아첨만이 통하는 사회.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는 세상. 의린이 우정이니 외치다가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득이 없으면 언제라도 등을 돌리는 사회 구조. 추하게 늙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 100세를 살만한 노후 준비가 없다는 것. 쭈글쭈글한 목주름과 깊은 눈가주름. 나의 추한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미래가 없다는 것. 오로지 먹고 배설하고 자꾸 깨는 일상사가 한심스럽다. 이 세상의 나라는 존재에 관해 관심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 그래, 나는 죽어야 하는구나. 나는 나 혼자일 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자. 죽기를 작정한 사람에게 잔인하리만큼 화창한 봄날이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노수민 작가님의 지옥과 천국의 문을 들려드릴 텐데요.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하지만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문과 천국의 문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이 소설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지옥의 문과 천국의 문, 여러분은 어떤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소설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결말이 나올까요? 편안한 자세로 하소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옥과 천국의 문. 노수민. 그 남자는 한 달째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마도 어떤 이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별 하면서 웃을지도 모르겠다. 지가 죽든지 말든지 누가 그렇게 관심이나 있다고 이 난리야 하고. 그렇지만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임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남자를 소개하자면 무식하지도 않고 아주 미남도 아니며 권력층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나 무시당하는 저소득 빈민층도 아니고, 돈으로 사람들을 제압할 정도로 재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돈 없다고 무시당할 만큼 돈이 없지도 않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의식이 또렷한 그저 평범한 소시민 중 약간 정의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 정도이다. 자신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도 싫어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의 꼴도 못 보는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다. 어쨌든 그는 한 달째 모든 일손을 놓고 자신이 죽을지 살지에 대해 고민 중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는 것은 자기 합리화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고민 한 달 만에 그는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해냈다. 아, 그럼 죽어야 할 이유와 살아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적어보자. 죽어야 할 이유. 첫 번째, 세상이 너무 바르지 않다. 바른 사람이 더 많아야 할 세상이 그렇지 않다. 두 번째,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디딜 땅이 없다. 거짓말이 진실로 포장된 아첨만이 통하는 사회. 무엇이 바른 말인지를 사람들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진실을 말하면 그 위치에서 퇴출당하는 세상.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는 세상. 네 번째, 아무리 공들여도 그것은 단지 한순간, 이득이 없으면 언제라도 떠나는 사람들. 의린이 우정이니 외치다가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득이 없으면 언제라도 등을 돌리는 사회 구조. 다섯 번째, 노인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것. 그중
내가 한 명 보태고 있다. 6번째, 추하게 늙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 나이가 자랑도 아닌데 경로사상 들먹이며 큰소리친다. 7번째, 100세를 살만한 노후 준비가 없다는 것.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8번째, 젊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젊은이는 힘들다. 9번째, 쭈글쭈글한 목주름과 깊은 눈가주름, 항문처럼 변한 입술 위 주름 등 나의 추한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거울 보기가 두렵다. 10번째, 미래가 없다는 것. 캄캄한 동굴이지만 끝이 보이거나 몇 년 뒤라도 그려질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캄캄한 동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막막함의 연속이다. 11번째, 하는 일도 없이 오로지 먹고 배설하고 자고 깨는 일상사가 한심스럽다. 12번째,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에 관해 관심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살아야 할 이유. 첫 번째, 아직 깔끔하게 죽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 두 번째, 가족에게 내 죽음을 잘 포장할 무엇인가를 남겨놓지 못했다는 것. 그는 적어놓은 이유를 들여다보았다. 죽을 이유는 얼마든지 더 나열할 수 있는데 살아야 할 이유는 참으로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은 명확해졌다. 살 이유가 없다는 것. 죽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것. 그 결론에 도달하자 그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래, 나는 죽어야 하는구나. 어쩌면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는데 핑계김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끌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울고 싶을 때처럼 목젖이 따가웠다. 온몸에 맥이 풀리면서 등에 진땀이 쏟았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그는 스스로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었던 모양이다.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왕따 당하고, 무식한 인간에게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면 욕먹는다고 했다가 뺨따기 맞고, 싸구려 그림만 그리면서 잘난 척하는 화가에게 진정한 예술가가 되라고 말했다가 술살에 받고, 글 못 쓰는 작가에게 글 같은 걸 쓰라고 했다가 길거리에 패대기 쳐지고,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한테 독서 안 하는 인간은 밥도 먹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가 기싸대기 맞고, 자기 자신한테 존칭 붙이는 놈한테 틀렸다고 지적하다가 쌍욕 듣고, 지하철에서 핑크 좌석에 앉은 중늙은이에게 거기는 임산부들이 앉는 자리니 일반석 빈자리로 옮기라고 했다가 멱살 잡히고, 마스크 벗고 전화로 떠들어대는 취객에게 마스크 쓰라고 했을 뿐인데 발길질 당하고, 이루다 나열할 수 없는 옳지 않은 행위들을 그는 통탄한다. 본인이 당한 일도 있고 남이 당하는 것은 수없이 목격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대개의 사람은 장본인이 없는 뒤에서만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지적사항을 당사자 앞에서 말해주고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상대들은 자기 귀로는 처음 듣는 말을 그에게서 들으며 눈을 까뒤집고 화를 냈다. 남들은 이미 다 알고 본인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었을 뿐인데 그들은 그에게 소리치고 화내고 주먹다짐을 해왔다. 왜 이런 세상에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배우자, 자식, 형제, 우정, 친구, 그중 누가 나를 믿어주고 누가 나와 끝까지 함께 갈까? 그 누구도 아니다. 나는 나 혼자일 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자. 그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었다. 아, 어머니라는 존재만큼은 그 중에서도 제외해도 좋다는 생각이지만 이미 노인에게 어머니는 없다. 세상에 철저하게 나 혼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그 당사자는 절망하거나 혹은 오기로라도 우뚝 서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대개는 겨우겨우 일어서려다 허물어져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이다. 일어서느냐 그대로 주저앉느냐는 그 사람의 성향과 의지에 달렸겠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 물었다. 오래전에 혼자임을 느꼈는데도 여태 버텨온 것을 보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나약한 유형의 인간은 아님이 확실하다. 그렇다고 혼자임을 인식하고 독하게 이를 악물며 벌떡 일어나는 유형도 아닌 것 같다. 그저 혼자가 아니기 위해 동반자나 동조자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시간을 끌어오다가 더는 버틸 힘을 잃은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이 역시 힘을 실감하자 이제 세상을 끝낼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다. 반나절 사용한 마스크에서 자신의 입냄새가 풍기는 것도 혐오스럽고 껍질 벗겨놓은 닭 같은 늙은이의 늘어진 살결도 싫고 말할 때마다 세로로 곤두서는 목주름도 싫다. 노신서답게 멋지고 점잖게 늙어가겠다던 생각이 오로지 자신의 희망사항일 뿐임을 깨달은 지 오래였다. 인생 선배들은 고마움으로 선하게 살면 노후에는 그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고들 말했었다. 그도 그 말을 믿고 살았지만 그것도 진실이 아님을 알아버렸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어느 날 알게 된 것처럼 너무나 고운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온 많은 노인을 보았지만 거의 다 깊이 팬 주름과 찌들고 고달픈 흔적만이 얼굴에 가득했다. 표정 어디에도 선한 아름다움이나 고상함은 보이지 않았다. 그 역시 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탐욕 없이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처진 턱살에 심술이 엿보이고 윗 눈꺼풀에 덮인 눈과 눈밑 물주머니는 이미 서글픈 노인의 그것일 뿐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몰골이다. 그 꼴을 보기가 역겨워 거울 앞에 서기를 꺼렸다. 충분히 살 만큼 살았어. 그는 이제부터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존재 가치를 잃고 누구도 관심조차 없는 천덕꾸러기의 삶을 더 영유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떠날 준비를 시작하자. 그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라벤더 향의 입욕제를 넣은 뜨끈한 욕조 목욕을 하고 공들여 머리를 말리고 노신사의 품격이 느껴지는 차분한 옷을 찾아 입고 집을 나섰다. 그래봐야 칠순 노인이지만 누군가는 60세 중반으로 보아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 달 만에 외출이다. 쾌청한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에 눈이 부셨다. 죽기를 작정한 사람에게 잔인하리만큼 화창한 봄날이었다. 우울을 가리기 위해 엷은 회색빛 선글라스를 꺼내 쓴다. 현관 유리문에 비춰본 자신의 모습이 꽤 만족스럽다. 죽기 전 제일 먼저 할 일을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터였다. 미루어둔 오랜 숙제의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참이다. 늘 목에 걸려있는 작은 가시처럼 미세하게 통증을 주는 사람. 세상을 떠날 준비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만나야 할 사람이라고 그는 늘 생각만 하고 있었다.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일. 이제 용기를 내야지. 그는 차 시동을 걸고 사찰 이름을 내비게이션에 입력시켰다. 충청북도 어느 산속인데도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가 가능한 모양이었다.
산 몇 번지라는 주소가 떴다. 2시간이 걸리는 곳이었다. 암자에 가까운 작은 절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검색해보니 고려시대에는 꽤 유명한 큰 절터였다고 소개가 되어 있었다. 그곳에 그녀가 있다. 가는 길은 그리 험하지 않았다. 버스가 다니는 대로변을 벗어나자 작은 다리를 2번 건너고 양옆 사과나무 가소원을 지나자 좁다란 숲길이 나왔다. 실록이 여린 계절임에도 숲은 벌써 울창했다. 묵은 소나무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았다. 잘생긴 소나무들이 양옆으로 늘어서서 터널을 만들고 있었다. 몸통이 붉은색을 띠는 적송이 품격을 유지한 채 봄을 맞이한 숲 전경이 꽉 막힌 숨통을 튀게 했다. 힘차고 청정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런 길 끝에 살고 있었구나. 그 길을 따라 한참을 더 달리자 길은 차 2대가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지고 그 끝에 빈 공터가 나왔다. 주차장이라고 하기에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도 그곳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자 맑고도 서늘한 공기가 폐부로 파고들었다. 산이 깊다는 느낌이 저절로 와닿았다. 오다가 마트에 들러 산 두유 한 상자를 꺼내 들고 비탈진 숲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비탈길을 숨가쁘게 오르고서야 저만큼 절이 보였다. 경사가 가팔라서 움푹 파인 형태의 주차장에서는 절이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아담하지만 단청이 선명하고 깨끗했다. 암자라고 말할 정도로 작아 보이지는 않았다. 절마당에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으나 인기척은 없었다. 산 쪽에 붙여 대웅전이 가운데 있고 대웅전 지나 더 안쪽 바위 밑으로 나지막한 작은 요사체가 보였다. 그는 7개의 계단을 올라 두의 상자를 문 앞에 내려놓고 대웅전으로 들어섰다. 불교 신도는 아니지만 저를 만나면 대웅전 부처님께 늘 절을 올리던 그였기에 거부감 없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웅전 바닥도 몇 개 놓인 방석도 그녀의 성격처럼 깔끔하고 단아했다. 불전함에 불전을 넣고 방석으로 돌아와 절을 올렸다. 중앙에 부처님 얼굴이 인자하고 온화한 표정은 아니었다. 절에 모신 부처님 인상은 그 절 주인을 닮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 절의 주인처럼 차분하고 차가운 인상을 닮은 것 같았다. 천천히 속지 않은 마음을 담아 정성껏 절을 바쳤다. 3배로는 양이 차지 않아 7배를 올렸다. 마지막 절을 올릴 때는 울컥 가슴이 메어왔다. 아마도 죽음을 결심하고 온 탓인 듯 했다. 절을 마치고도 바로 일어설 수 없어 잠시 반가부자를 들고 눈을 감았다. 너는 잘 될 거야. 들썩무른 나무는 떡잎도 알아본다고 하지 않니? 어머니는 그가 좌절하려는 순간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다. 남편 삼아, 친구 삼아, 오로지 하나뿐인 아들에게 어머니는 온갖 사랑을 쏟았다. 이렇게밖에 못 살았고 이제 어머니 곁으로 가려 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주셨는데 이 모양입니다. 고개를 숙이는데 후두둑 눈물이 떨어졌다.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거슬러 올라가 더듬어 보아도 알 수 없었다. 너무나도 자유분방한 작은 딸과 아내를 엄격하게 다스렸고 그것이 아내와의 갈등의 시작이었다. 큰딸 말에 의하면 두 여자가 꼰대라고 부르며 어깃장을 놓는다고 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는 부지런히 돈을 벌어다 바쳤다. 자기 주장이 강한 작은 딸이 먼저 호주로 유학을 떠나고 아내가 몇 번 딸을 보러 호주를 다녀오더니
그에게 호주로 이주하자고 조르기 시작했다. 그는 안정된 중소기업의 창업자, 임직원으로 은퇴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버릴 마음도 없었고 낯선 남의 나라에 가서 살 생각도 없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말고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면서 내 나라에서 살아. 나가 살다가도 제 나라로 돌아올 나이에 어디로 가자는 거야? 아내의 말을 뒷전으로 들어준 적도 없이 단칼에 자르고 윽박질렀다. 작은 딸 유학 떠난 지 3년쯤 지났을 때 또 딸 보러 간다고 호주로 떠난 아내가 전화로 통보해 왔다. 이제 여기서 살 거니까 그리 알아요. 그 말을 그는 농담처럼 들어넘겼고 그래, 비싼 비행기값 없애고 가느니 거기서 사는 것도 좋겠네. 비싼 전화에 헛소리 말고 전화 끊어. 하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것이 아내와의 결별이 될 줄은 그도 몰랐던 일이었다. 대구는 저녁 식사를 끝내고 주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그에게 큰딸이 말을 건넸다. 아빠, 그러지 말고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보세요. 엄마가 그러는데 호주는 정말 노년을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곳이래요. 아빠도 평생 힘들게 일만 하셨으니 이제 쉬셔도 좋잖아요. 즉흥적이고 천방지축인 아내나 작은 딸과는 달리 냉정하고 점스러운 성격이 꼭 아빠를 닮았다는 아내의 빈정거림에도 꿋꿋하던 큰딸까지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너까지 왜 그래? 넌 영원한 아빠 편 아니었어? 아빠를 위해서예요. 아빠가 노년에 외로워질까 봐요. 어서 결혼해서 함께 살자. 난 너만 있으면 돼. 아빠, 실은 저도 다음 달에 호주로 들어가려고요. 엄마가 곧 한식당을 오픈하는데 제가 할 일이 많다고 해요. 그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휘청이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죄송해요. 그 여자가 뭘 한다고? 무슨 돈으로? 큰딸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른다며 자기도 직장에 더 다닐 입장이 못 되는 터라 결정한 일이라고 했다. 오로지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큰딸에게 배신감이 느껴져 자리를 피했다. 다음날 아내에게 맡겼던 재산 관리를 점검해보고 그는 기절초풍하고 말았다. 노후 자금으로 맡겼던 신탁예금, 만기일이 가까웠던 목돈 마련 적금, 아파트 대출금 상환하라고 주었던 중간 퇴직금까지 몽땅 돈을 빼내어 호주로 가지고 간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다. 그 돈이 무려 수억 원에 이르렀다. 그에게 넘겨진 것은 대출 잔액이 1억 원이나 되는 35평형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 호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도 작은 딸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겼으니 아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점을 관가했던 그의 실수였다. 기온이 뚝 떨어져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하던 11월의 어느 날, 큰딸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딸이 호주행을 철회하고 마음을 바꾼 것이라 여기며 딸을 마주 보았다. 딸이 울먹였다. 아빠, 저는 아빠를 존경해요. 이기적이고 막무가내로 고집불통인 엄마와 사는 아빠가 미울 만큼요. 엄마는 아빠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책임을 다한 거지. 그런 제가 엄마를 택한 꼴이 돼서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호주를 택한 거지 엄마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빠가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빠, 죄송해요. 딸이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방바닥에 엎드리며 울었다. 그의 입가가 실룩거리고 눈이 떨리더니 기어이 눈물이 흘렀다. 그는 갑자기 할 말을 잃었다. 잘했다고도 잘못했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떠나는 모습만은 보고 싶지 않구나. 네 선택이니 후회하지 말고 살도록 해.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다.
딸의 방에서는 밤새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큰딸마저 그의 곁을 떠났다. 딸이 밤새 울면서 써놓고 간 편지를 읽으며 그도 울었다. 직장에서 더는 견디지 못할 만큼의 지옥스러운 상사의 갑질과 그것을 눈감아주는 사회 풍토와 기대할 수 없는 이 나라 지도자층을 경멸한다는 이야기로 시작한 편지는 딸이 떠날 이유가 충분하고도 남았다. 딸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아빠 걱정으로 편지를 끝냈다. 빈집에서 소리치고 몸부림치며 울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울었던 울음 이후 그토록 목청껏 소리내어 운 적은 처음이었다. 그는 딸마저 떠난 후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허망한 눈빛으로 한 달 가까이 허둥허둥 겉껍데기만 멀쩡한 채 시간을 보냈다. 제정신으로 돌아와 삶의 의미를 잃은 채 회사를 퇴직하고 남은 퇴직금으로 은행 대출을 갚았다. 성실했던 직장생활만큼이나 성실하게 부어온 국민연금으로도 그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다. 평생을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살아온 인생이 그 목적의식을 잃었을 때 삶의 의미마저도 잃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한 가지 목적, 그것이 가족의 안일함이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신 후 아들의 성공 하나만이 목적이었듯이 그는 가장의 완벽한 책임이 목적이었다. 허망하고 허망한 인생이 자신의 인생임을 깨달았다. 까다로운 성격 탓에 친한 친구도 없고 헛돈 쓰지 않는 샌님으로 소문나 흔해 빠진 술친구조차 없는 외톨이. 6시 정각이면 퇴근해 집으로 직행하고 삼시세끼 집밥이 좋은 삼식이.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 꽁쳐버린 사람 쫓아가 야단치고 청소년 싸움 뜯어말리다 얻어 터지고 작은 딸의 하해 실종 패션에 옷 빼앗아 폐기하고 성범죄까지 들먹이며 훈계하고 남자친구와 1박 2일 여행 가겠다는 작은 딸을 방에 가두자 아내가 몰래 도주시켜 모녀를 쫓아냈다. 그렇게 바른 것을 향해 아등바등 산 그에게 지금 남은 것은 허망함과 외로움과 늙은 몸뚱이뿐. 이것이 바르게 살아온 사람의 결말인가? 대체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그는 대내며 분노의 숨을 들이마시고 한탄의 숨을 내뱉었다. 언뜻 풀냄새 같은 향기와 인기척에 그는 눈을 떴다. 승복차림의 승려가 조용히 중앙재단으로 다가가 초와 향에 불을 붙여주고 나갔다. 그러고 보니 초도 향도 켜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잠시 더 앉았다가 대웅전을 나왔다. 신을 신고 대웅전 앞마당에 서서 산 아래를 바라보고 서 있는 그에게 얼굴이 복스러운 중년 여인이 다가왔다. 주지 스님 접견을 원하신 분이시지요? 스님이 내려오시랍니다. 여인이 앞장을 섰다. 그는 여인에게 두유 상자를 건넸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돌무더기와 건축 자재들이 널려 있고 불도저와 굴착기가 한쪽에 세워져 있었다. 아직 공사를 계속하는 중인가 봅니다. 주지 스님이 하루도 일 안 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20년째 불사 중이랍니다. 하나 끝나면 또 시작하고 이제 끝나나 싶으면 또 시작하고 그러지요. 그 작은 체구에 어디서 그리 힘이 솟는지 불도저로 땅을 박박 밀고 포크레인으로 산을 파낼 때는 웬만한 남자 저리 가라예요. 그는 그녀가 불도저와 굴착기까지 손수 운전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힘이 어디서 솟아나오는지 알 것 같았다. 숨통이 끊어질 듯한 억울함을 그렇게라도 풀고 살아보려는 몸부림일 것이다. 여인이 대청마루 넓은 손님 접견실로 안내하고 바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다. 그는 발이 내려진 접견실 앞에서 한번 심호흡하고 헛기침을 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발을 들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답안에 다간과 수구, 그리고 찻잔 2개가 놓여 있고 그 앞에 그녀가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승려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회색 평상복을 앙상한 몸에 걸쳤는데도 비구니 스님의 자태는 품위가 있어 보였다. 앞에 가서 앉을 때까지도 그녀는 닭이 세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더운 물로 닭이를 데우고 찻잎을 우려서 차를 찻잔에 따르는 그녀의 손이 머슴손처럼 마디가 굵고 거칠었다. 드시지요. 저는 스님께 인생 사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도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실 듯하여 공사를 쉬려고 인부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있으니 차 드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녀가 찻잔을 그의 앞으로 조금 더 당겨놓았다. 어서 들라는 독촉으로 여겨졌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진한 향기가 입술과 혀를 훑고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차를 마시는 내내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누군지 이미 안다는 뜻일까? 아니면 관심 없다는 뜻일까? 향기롭네요. 직접 덕은 차인가 봅니다. 제철의 채취에 제 시간만큼 덕고 제 시간만큼 말려주는 지혜가 만들어낸 향기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때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생도 그렇겠지요. 스님은 많은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터득한 지혜만큼 소중한 교훈은 없다는 걸 겨우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죽기는 죽어야겠는데 어떻게 죽을지 방법을 몰라서 죽기를 작정하고 산을 깎고 길을 닦고 절을 지었을 뿐인데 신도들은 문수보살이 나타났다고들 하더군요. 문수보살? 예, 불교에서는 지혜의 보살을 일컫는 말이지요. 스님은 무엇이 가장 죽을 만큼 힘드셨습니까? 저의 어리석음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믿는 어리석음,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라고 믿는 어리석음,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나는 착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음, 영원히 내일이 있는 줄 아는 어리석음.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망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이 터지도록 일을 하시는 겁니까? 스님은 지금 불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기 위한 막노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니신지 모르겠으나 저를 모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처님께 절을 바쳤습니다. 언성을 높이시면 적견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비구니 승의 목소리는 처음처럼 높지도 낮지도 않고 한결같았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어리석음으로 스님이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러왔습니다. 누구든 제게 용서를 빌 일은 없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용서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제값 다 치려고 갈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히 지내십시오. 그가 일어섰고 그녀는 그저 무심한 눈길로 일어서는 그를 지켜보았다. 신을 신고 대도를 내려서도록 안에서는 따라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터덜터덜 비탈길을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다. 몇 번인가 돌아서서 그녀 앞으로 되돌아갈까 망설이느라 발걸음이 멈칫거렸다. 법사님, 법사님! 아까 만났던 여인이 그를 부르며 뛰어왔다. 스님께서 손님이 이걸 놓고 가셨다고 전해드리라던데요. 여인이 누런 서류봉투를 그에게 건네고 돌아섰다. 그는 엉겹거려 그것을 받아들고 차에 앉아 급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 한 장과 종이 서류 2장이 들어있었다. 죽었다고 말했던 제 딸은 당신 아내가
자기 딸로 정성 들여 키웠습니다. 큰딸이 그 딸입니다. 앞뒤 설명 없이 그 말뿐이었다. 차에서 내려 도로 절에 올라가려고 자동차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뒤에 있는 종이 서류를 펼쳤다. 아내의 친필각서와 혜연 스님에게 용서를 비는 편지였다.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딸로 잘 키우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벌렁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자동차 시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가 알지 못하는 이 스토리는 사실 단순한 내용이었다. 그에게는 주지 스님인 혜연 그녀가 먼저였다. 두 사람은 열렬히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그때 비서실 신입사원인 아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혜연보다 어리고 발랄하고 톡톡 튀는 여직원이 싫지 않던 차에 그녀가 가감하게 다가왔다. 전 직원 단합대회가 있던 날 아내는 술 취한 그를 호텔로 유인하고 하룻밤을 보냈다. 얼마 뒤 아내는 두 줄이 서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며 결혼을 강요했고 그는 오로지 책임감으로 내키지 않은 결혼을 강행했다. 결혼하고 몇 년 뒤 혜연이 임신했던 사실을 그의 친구를 통해 알았지만 아이는 죽었다는 사실도 알았다. 한편 이미 남의 남자가 된 그의 배신에 혜연은 죽기를 결심했지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하던 차에 그의 아내가 찾아왔다. 남편을 갖고 싶어 거짓 임신으로 그의 발목을 잡았다고 고백했다며 미혼모가 될 혜연 대신에 아기를 잘 키우겠다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죽는 대신 머리 깎고 출가를 결심한 그녀는 고심 끝에 딸을 낳자 아빠의 품에서 곱게 크기를 바라며 그의 아내에게 보냈다. 두 여자만이 아는 비밀로 묻어버린 것이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동차 시동을 걸고 차를 돌려 절을 떠났다. 큰딸이 유독 아내를 닮지 않은 이유를 알고 나니 더욱 딸이 그리웠다. 간혹 혜연을 닮았다는 생각에 한 번씩 눈여겨봤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극성맞던 아내가 단 한 번도 혜연에게서 데려온 티를 낸 적 없이 정성 다해 키웠고 큰딸을 의지하면서 자매처럼 친근했던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세상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뒤틀어져 있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쳤다. 그가 스스로 자신을 불행한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늙음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외로움도 즐기고 가족과도 화합하고 이런저런 볼상 살아온 꼴도 그러려니 하면서 보아넘기고 그렇게 살아도 좋겠다는 마음이 찾아왔다. 그 가녀리 몸으로 산등성이만한 대웅전도 지어내고 직접 불도저 굴착기를 운전해 산 하나를 까뭉개면서 뼈마디 부서지라 땀 흘리는 비구니승을 만나고 보니 자신의 고민은 아이들 반찬 투정에 불과한 느낌이었다. 지옥문도 천국문도 내가 여다는 것임을 이 나이에야 깨우치다니 어리석은 중생이 맞는구나 싶었다. 절에서 내려오는 길이 절에 올라갈 때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사과밭 옆길을 지날 때 향기로운 사과꽃 향이 그의 코끝을 간지럽게 와 닿았다. 사과꽃이 피는 계절이 이맘때였구나. 오는 가을에는 꽃대 진 사과가 주렁주렁 피어나겠지. 내일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준 작은 몸집의 여성이 거대한 스승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별명이 문수보살이라고 했던가. 아직 나에게는 내일이 있다. 과정은 길고 깨우침은 짧은 하루였다는 생각을 하며 차창을 활짝 열었다. 기다렸다는 듯 싱싱하고 풋풋한 사과꽃 향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네, 오늘의 소설 지옥과 천국의 문 여기까지입니다. 묵직한 소설이었지만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가짐에 따라 지옥도 될 수 있고 천국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